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 후천적 부자란 책입니다. 이 책도 20년, 2020년 전에 이제 좀 쓰여진 책인데 이제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양이 좀 많아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죠. 백억 부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백억 부자는 운도 필요하고, 투자를 해서 백억 부자가 되기는 솔직히 시간도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업 부자는 우리가 약간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60세, 65세 이렇게 나오는데, 50세에서 60세까지 그 10년 동안 버티는 그 시간, 10억 정도로 만들면 경제적 자유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은퇴하는 시기, 요즘 희망퇴직 너무 심하잖아요. 희망퇴직 그 기사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냐면 저도 그 연령쯤이 됐거든요. 45세 막 벌써 막 만 45세 이렇게 받으니까 특히 리테일 쪽에 또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 5년 동안 빨리 지금 도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0억 정도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면 어디 가서 궁핍하고, 이 10억은, 다가, 그거 빼고 10억입니다. 그거 빼고 순자산으로. 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10억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재무설계사도 되게 오래 했고, 핑크팬더 닉네임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2002년부터 2000년 책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라. 그래서 이분은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얘기, 그래서 뭐 약간 뭐 주식 투자를 해라, 부동산 투자를 해라,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후천적이잖아요, 후천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적 부자를 꿈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령 금수저라고 해도 돈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교육받지 못하면 그건 오히려 저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돈 쓰는 맛에만 이렇게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인생이 망해요. 예,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안해도 하면서 단기간 시색 차익에 기뻐하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도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 방법. 이분이 이제 강조하시는 게 이겁니다. 워렌 버핏의 제1 원칙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죠.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올리는 책들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한때는 제가 이 부자에 쭉 꽂혔어요.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자라는 거는 기준이 뭐지? 예? 무엇을 보고 부자라고 할까?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무엇이고, 그러면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부자의 기준,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 성향, 어떤 지침, 가치관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알아봤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한 마인드셋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립 투자에 대해서는 나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해야 되니까 약간 공통 맥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투자 원칙을 해라, 뭐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 의사결정이 많고, 심리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마인드셋이 중요해요. 근데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냐면, 임장, 입지유권, 입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그런 데들이 있죠. 월북 카페라든지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고 보는 거. 예. 사통팔달인지 교육인지 동을 어디 남향인지 그런 걸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이게 되게 웃겨요.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약간 더 객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주식 시장이 오히려 심리 시장이에요. 진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인드셋과 부동산 투자를 들어가는 이 마인드셋, 이 알아야 되는 투자 자세가 달라요.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걸 계속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투자는 지금 거의 못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레버리지를 땡길 수가 없고 주담배를 다 막아놓으니까 거래가 확 줄었고 진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제 많이 줄었죠. 그런 요소도 있고 이게 돈이 없는 거죠. 이게 주담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것도 있고 도모를 한다고 해도 신용대출 정도겠죠. 신용대출 그 정도니까 그걸로는 부동산 시장에 뭔가 이렇게 투자하거나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자금 마련이.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 투자 쪽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지난 시간에 이제 나왔던 책에서는 감춰진 진실 거기에 보면 확률을 이기는 확률이 높은 여러 가지 투자 원칙들 여러 개로 놓는 게 좋다. 필승의 절대적인 법칙 하나보다 그렇게 여러 개를 이기는 수익이 나는 여러 가지 확률이 높은 걸 파놓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 해외 ETF 하시는 분들 중에 S&P 500도 하지만 VOO도 하지만 나스닥 그거 추종하는 그 ETF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좀 비중을 나눠요. 그래서 S&P가 약간 좀 10% 안팎의 약간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장기로 간다면 나스닥은 이제 변동성이 큰 반면에 이제 고성장 좀 그쪽이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초보자가 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나스닥까지 끼는 건. 그리고 뭐 슈드도 있죠. 슈드 배당주.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파놓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주식 투자 막 종목 투자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종목을 공부하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렌 버핏은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ETF 안 하냐. 이미 시대가 달라요. 예. 이미 그 해외 ETF 나오기 전에 그 지수 추종 그게 나오기 전에 이미 오렌 버핏은 종목 투자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더 많은 20% 정도의 그런 수익률을 얻고 있었던 거죠. 예, 쭉 그렇게. 그래서 중간에 갈아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경제가 성장할 때니까. 지금은 지금 저성장 기조다 보니까 10% 수익률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 ETF 그 S&P 500을 10%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냐면은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다 보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했던 그 수익률이 그런 게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다. 왜냐면 저성장 기조다 보니까 주식은 경제 성장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그래서 ETF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는 약간 10% 안팎의 그 성장률을, 그 수익률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10년 이상 걸어야 되나 하는 거잖아요. 10년 투자를 했는데 10%가 좀 안 되는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ETF에 해외 S&P 500 ETF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양도소득세 내거든요. 저는 직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요. 22%인가 네요. 굉장히 많이 내죠. 예, 엄청 많이 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성장 기조는 이태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 적용받는 거다 보니까 수익률이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몇몇 그 테마주나 몇몇 그 진짜 고성장주 빼고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변동성이 크고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지금 투자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 막 차트 보는 법 막 그런 걸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식 투자의 어떤 마인드셋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 며칠 계속 요 몇 주간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들이 다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책을 조금 뭘도 봐야 되나.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같은 건 이제 알았어. 투자 마인드. 그럼 이제 주식 시장,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좀 더, 이제 제가 금리를 봤잖아요. 금리를 보고, 미국 환율을 보고, 요쪽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해외 ETF VO랑 S&P 스파이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어떤 발언, FOMC, 환율, 미국 금리 인상이냐 내리냐, 미국 채권이 어떻고 그런 공부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책으로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예, 아마 그런 거는 기사라든지 뭐 이렇게 뭐 KDI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봐야 되나 싶고. 혹시 그런 레포트들 있으면 레포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양이 271쪽이에요. 16년에 지금 나왔죠. 증보판이 나왔고, 가격은 17,000원 정도 해갖고, 총 7장인데, 오늘은 여기 4장까지만 할게요. 4장까지만. 그래서 재테크의 새 판을 짜라. 숫자는 생존이다. 이게 왜 그런지 알려줄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유튜버와 전 국민의 재테크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국가가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도생이에요. 국민연금도 저렇게 고갈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자기 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 좋은 그 유럽 국가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지금 희망퇴직도 그렇게 받고 있죠. 미국처럼 저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고용 저렇게 해고 때리자 그러잖아요. 저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진짜. 왜냐면 국가가 뭐 해야 될 거를 지금 기업들에게 많이 떠미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은 개인에게 떠미는 상황이에요. 뭔가 노후 준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 안전성까지 없어져 버리면 정말 쉽지 않죠. 이 희망퇴직이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목돈이라도 받고 나와서 그거라도 좀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가방 싸라 그러면 노동의 탄력성을 가져가는 거 필요해요. 노조, 강성 노조가 있는 것 좀 힘든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미국 그 탄력성 어디서 주워드는 거 가지고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된다는 그 나이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막 그 영포티 나가라 막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게. 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예. 재테크의 새 판을 짜라. 이게 2016년에 나왔으니까 이미 많이 지났잖아요. 10년 전 책이니까. 이건 또 이거 자체가 약간 옛날 얘기가 됐죠. 그래서 부의 기준은 뭐냐. 이 응답을 했대요. KB 무슨 연구소에서 2016년에 연구를 했는데 이게 매년 있을 거예요. 매년 있을 건데 조금 오래된 답변이긴 해요. 아마 이게 금액이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부자 기준은 30억 이상이라고 본대요. 응답 한 95%에 30억 이상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물가상승률 하면 50억 이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부자를 그러면 뭐 30억 이상이라 그러면 본인은 평생 몇 억 정도 모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20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예. 솔직히 이거 쉽지 않죠. 예. 이거 10억도 모으는 사람 쉽지 않을걸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타공인 예나 지금이나 100억 부자.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100억. 이 세 자릿수의 억을 보유한다는 게 부자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100억, 그 뭐, 강남에 아파트랑 뭐, 몇 개 이렇게 한가 있으면 100억 부자 금방이겠죠. 예.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부자라는 건, 본인도 좀 생각을 달리 했대요. 스스로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상태, 건강이 중요하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일단 세워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부자의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 뭐 안분지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단칸방 하나 살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인의 기준 세우니까 단칸방 하나 살고 새끼 굶지만 않아도 나는 마음이 풍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부자가 뭔지 기준을 세웠으면 돈 다루는 기술. 그러니까 돈 다루는 기술은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년 전에 쓰여진 부의 비밀. 이 책에서 나왔죠. 이 부의 비밀에서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인간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거기서 얘기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향상성, 자기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드,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하려는 게. 그거에, 그게 첫 번째예요. 돈을 싫어하고 돈을 막 그렇게 탐욕스럽게 하는 사람은 돈 못 모아요. 아니면 그렇게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돈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 돈에 대한 솔직한 욕망. 그리고 부자들을 봤더니 실제로 저건동도 소중히 쓰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폐를 깨끗하게 쓰더래요. 그 돈을 대하는 자세, 마인드가 벌써 다른 거예요. 항상 그 지갑에다가 돈을 넣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돈 깨끗이 다뤄야 돈이 들어온다고.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돈을 아끼고 돈을 해야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금융 조기 교육 이거 얘기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용돈 주고 요즘 뭐 어플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뭐 많긴 한데 용돈 기입장을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록펠러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의 소비 습관. 기조가 그렇대요. 우리가 쌓아놓은 이 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 다 죽으니까.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그 부는 뭐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기조라는 거예요, 록펠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방탕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관리해요. 자기는 하느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부의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이 사람이 얘기했죠. 재산 상속은 때론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 상속 하시기 전에 그 애한테 이미 근면 성실 절약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 이전돼야 돼요. 그거를 하기 전에 돈부터 쓰는 맛을 들리잖아요. 그거는 큰일 나요. 가끔 보면 뭐 오렌지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풍족한 생활 속에서 질이 궁상을 떨라는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흥청망청 방탕하게 쓰면 막 외제차 끌고 막 약물 먹고 마약하고 막 돈 쓰는 맛에 빠져버린 거죠. 돈 쓰는 재미가 진짜 재밌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쓰는 재미 모른다 그러면 네 돈이 적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부자들의 성공 기법은 뭐냐? 이게 부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에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노력. 아, 나 서울대 가고 싶어.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 수험생이.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 열망도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에 앉아서 열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투잡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대학 가갖고 연봉 높은 직업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기업 들어가고 아니면 자격증 따고 의사 되고 그 다음에 번 돈을 굴리고 불리려는 노력. 일단 이게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해라. 이 두 가지 노력.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뭘 가정하고 있죠? 우리는 후천적 부자예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남겨준 거 없어. 어, 홀홀 단신. 우리는 부모님 덕 바랄 수 없어. 뭐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야 돼. 응.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부자가 아닌 건 본인 잘못은 아닌데 우리가 눈 감을 때 죽을 때 부자가 아닌 건 그건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우트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막 금융계 약간 그 큰 손들 막 10억 넣었던데 내가 몇 퍼센트만 해도 몇 억이야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은 돈이라도 최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그래서 1,000만 원 모으고 1억 모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미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가 많이 들어온 사람들 뭐죠? 한참 막연하게 10년 보고 들어가요.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마음 일단 짧게 5년 길게 10년 보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해외 ETF. 네, 10년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10년 사이에 그리고 재무 설계해 준다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재무 설계해 준다고 이 사람들 한 초식이 뭐죠? 대부분 금융상품 추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소비예요, 소비. 금융이라는 상품, 금융상품을
소비한 거예요, 소비.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금융상품에 마치 가입을 하면 내가 투자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재화랑 다르니까. 아니에요. 얘네 사업비 뜯어가고 수업료 뜯어가잖아요? 그럼 남는 거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 수익이 별로 높지 않아요. 이 재무설계 애들은. 왜냐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만약 손실 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요? 물론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원금 보장은 아니고 원금 보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아주 낮은 애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가 그 사업료랑 이런 거 떼간단 말이에요. 거의 똔똔. 거의 원금 정도예요. 근데 봐요. 5년, 10년 들고 있으면요. 물가 상승률 치면 이거 손해인 거예요. 이 사람들 사업비 대준 거예요. 수수료 대주고. 이게 재무설계가 보통 저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봐요. 높은 사업비, 수수료, 원금 보정료. 이 얘기는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보험 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퇴직금 받으면서 연금저축보험에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해지를 하면 그렇게 들어가져요. 제가 퇴사할 때 좀 처리를 하면, 했는데 일단 그걸 넣어놨다가, 그걸 얼마 전에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금저축 증권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에. 예, 제가 미국 배당금 다우존스에 들어갔어요. 예, IRP 뭐 있다가 물론 세금 그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빨리 뺐어요. 그리고 지금 다우존스 연금저축 증권으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앞에 연금저축이라고 붙는단 말이에요. 이 연금저축이란 말 안에는 55세 이후예요, 이게. 연금저축, 세제 혜택 받으려면 이게 세제 혜택 받고 있고 55세 이후에 찾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 타면 이제 그 세제 혜택 받은 걸 토해내야 돼. 근데 자, 연금저축 뒤에 뭐가 오냐? 증권이 오냐? 보험이 오냐에 따라 달라요. 예. 이거는 거의 1%대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증권은 그날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보셔야 되고. 그래서 뭐야, 자산을 크게 불리지 못한 거예요. 금융상품이 이렇게 재무설계랍시고 해주시면 들어가면, 이거는 소비예요, 소비. 투자가 아니에요. 금융상품 소비예요. 명확하게 하세요. 투자가 아닙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것만이 본인의 장사를 이런 거다, 이거는. 아, 나 보험 뭐 어디 들고, 연금저축 보험 어디 들고, 뭐 들고, 마치 막, 뭐, 한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자산 안 늘어나요. 예. 그래서 금융상품들 얘네들은요, 이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는 거. 그러면서 얘네 뭐죠? 수수료 떼가고 사업비 떼가죠. 예, 월 얼마씩. 예. 저 그래서 보험도 깼어야 돼요. 저 보험도 깼어요. 예. 물론 뭐 변액보험 뭐 그런 뭐 종신보험 하나씩 있어 실비보험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회사들 요즘 잘 보면 실비보험 해주는 데들도 있어요. 예. 잘 보시면 되고 이분은 ETF 10% 정도의 수익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면 다른 걸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걸 유지하고 있죠. 저도 10% 이상의 수익을 하려면 이분이 주시는 것처럼 약간 좀 개별 종목을 좀 보긴 해야 돼요. 예. 직접 본인이 셀렉을 하는 거죠. 이쪽 S&P 500은 이미 다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선택권이 없거든요. 근데 다만 95%의 사람들이 이 ETF의 수익성도 못 따라가게 그래요. 95%의 사람들이 이 ETF의 수익성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라서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불안 소비한다는 거죠. 이렇게 금융상품 막, 그 4대 불안 있잖아요. 뭐죠? 교육. 아, 어머님 애 교육 안 되면 교육. 그다음에 뭐죠? 건강. 아, 지금 건강 어쩌고. 그 노후니까 지금 금융상품 무슨 얘기, 이거 가입하고 보험하셔야 되고, 이거 불안감을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불안감.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 인더스트리가 호황이에요, 호황. 지금. 사람의 이 심리적인 걸 자극한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투자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융상품 소비지 투자가 아니다. 불안을 자극한 거죠, 노후. 이게 불안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런 기사가 나잖아요. 국민연금 고갈된다. 우리 어떡하냐.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녹는다.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금융기관들은 계속 그런 사람들이 쌓아놓은 돈을 자기네한테 빨리 맡기길 원해요. 근데 물론 ETF도 금융상품이긴 하죠. 근데 수수료가 낮거든요. 걔네는 약간 보험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식 투자랑 그냥 일반적인 펀드, 뭐 보험 이런 거 수수료 잘 보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금보험 같은 경우 유지율이 50%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손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에 판을 세대로 짜라. 이게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도 통용은 된다고 봐요. 전 이게 크게 이게 궤를 달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뭐냐? 생존 전략. 아 이거 우리나라 이거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북유럽은 복지가 좀 좋습니다. 실업급여가 잘 나와요. 거의 월급만큼 나오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해줘요.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라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집도 주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조건이 되면 1인 주택, 뭐 2, 3인 주택 되면 집이 나와요. 그런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랑 우리나라랑 고용 안전성만 띡 떼어가지고 그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사회 복지 수준과 전체적인 사회 복지 수준, 사회 안전망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고용 안전성, 거주 안전성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를 해야지. 미국이 고용 안전성 높으니까 잘 자른데, 야, 우리나라도 잘 자르게 해주자. 근데 얘네는 그만큼의 뭔가 보장성이 있는 거예요. 얘네 연금 좋아요, 얘네. 얘네가 그냥 근로만 10년 하잖아요? 그럼 얘네 10억 넘게 벌고 나와요. 얘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비슷한 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FK인가 뭔가. 걔네는 10년만 이렇게 직장 생활 다니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럼 10억 이상 벌고 나와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60세에서 65세 늘렸죠. 뒤로 가죠. 보존율도 70에서 지금 50% 떨어지죠. 이게 덜렁이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회사한테 고용 탄력성에서 사람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하자? 아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제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다 회사에다 넘기고 있어요. 야, 너 회사 고용해? 정권 바뀔 때마다 맨날 그러잖아요. 채용 늘려? 어, 정년 늘려? 어, 일단 공무원을 늘리면 이제 대기업 위주. 근데 지금 대기업들 어때요? 희망퇴직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희망퇴직 했을 때 위로금이라도 주고 내보내니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미국처럼 바로 잘라봐요. 물론 퇴직금은 주겠죠. 퇴직금. 음, 음. 그런 거예요. 그 희망퇴직은 그래도 위로금이라도 주고 뭐 챙겨주는 거라도 좀 있고 물론 그건 대기업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달랑 나오면 65세까지 국민연금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재취업도 해야 되는데 재취업 시장도 쉽지 않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예. 진짜 이게 남일 같지 않네요 진짜. 투자는 돈 이상의 지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경험. 진짜. 투자 연계, 삶의 지식이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와이프랑 깡통 전세 때서 10년 전에 깡통 전세 때서 그때부터 이제 신도시에 오게 되고 그 사이에 집을 지금 세네 번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계약하고 뭐 하고 그 사이에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깡통 전세 그 전세금 7천만 원 중에 400만 원 받고 나왔어요. 와, 진짜 뼈아픈 삶의 근데 그 투자 공부하는 게 전세 대란이라든지 경매, 상가 입지, 등기부 등본, 세율과 세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는 거. 이거 실생활입니다. 이거 실전이에요. 이거 실전. 이거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투자가 막연하고 거창하고 우리는 거리감이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죠. 아, 내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그래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내가 이 깡통 전세를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경매를 내가 좀 더 알았더라면 모르는 영역이 그때 너무 많은 거예요. 법원 쫓아가면서 막 그러면서 그냥 누구 붙들고 막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법무사도 그렇고 막 했는데 막 시큰둥해요. 그 사람들은 왜 시간당 돈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절박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그 사람들은 막 지나가는 말로 아 뭐 이거 소장 쓰시고요 뭐 접수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전 좀 더 소상하게 듣고 싶은데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 내가 알아야겠구나.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 알려주지 않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뭐 좋아요? 찍어주세요. 전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몰입해서 보는데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리딩방 뭐 찍어주세요. 본인의 돈이 걸린 본인의 인생을 왜 그 사람들이 찍어주는 그 혓바닥에다 그걸 맡기냐고요.
본인이 공부하시라고요. 제발 그런 리딩방 어디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가입하고 유료 가입하고 그거 돈 받아가지고 여기 뒤에도 나와요. 그런 사람들 많은 거. 요즘 얼마나 온라인 카페랑 유튜브랑 얼마나 많이 잘 돼 있어요. 어, 영차 해대면서 진짜 아유 씨. 그래서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 투자는 실전이에요. 그래서 투자 공부하고 실천을 해라. 뭐 금융지식 전문가도 있겠죠. 경영 전문가. 실제로는 투자자. 왜 이 사람들은 금융 쪽으로는 빠삭해요. 뭐 기법이라든지 어쩌고 자금을 어떻게 동원하고. 근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이거 유명하죠. 이걸로 이제 연평균 이익이니까 얘가 2천 몇 퍼센트가 넘어가요. 10년이 넘어가니까. 근데 이 금융공학적으로 보면 이 마젤란 펀드가 한 번도 최우수 펀드상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각종 지표라든지 차트라든지 금융 기법을 했을 때 얘가 상위권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얘가 연평균 29.2%로 2천 몇 퍼센트까지 갔어요. 예, 진짜로. 이게 그렇게 금융 지식만으로 측정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이 그 리스크 리서치만 너무 오래 한 건 안 돼요. 산 경험이, 그래서 산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경험. 저는 산 경험. 어쩌면 저는 근데 이 경험 중에 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어요. 깡통 계좌, 깡통 전세. 왜냐면 인생 날라가잖아요. 그 전세 대란 나갖고 지금 자살하신 분 있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건.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안 하셔야 되는 경험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는요, 안 하셔도 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이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기꾼들이 판을 짜놓고 애초에 그렇게 들어가면 뭐 안 속을 수 없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돈 잘 버는 사람이 투자도 잘해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돈을 1억 벌어본 사람이 굴리기도 잘해요. 예. 근데 돈 얼마 해서 내가 수익률 몇 프로 달라요. 왜? 1억을 모았다는 건요. 그 사람이 아까 위에서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해라. 예. 돈부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왜 사람들이 1억, 1억 할까요? 왜 1억, 1억? 저도 해보니까 알겠어요. 1억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1억을 모으기까지의 노력이 있어요. 이때 뭘 배우냐면, 절제와 근검 절약을 배워요. 1억이 모일 때가 1억이 됐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면요, 공부를 해요. 실제로 이 1억이 있어도 돈이 빵 터지지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 1억을 힘들게 모았잖아요. 이 1억을 굴리기 위한 공부를 제대로 해요. 예. 1000만 원일 때 공부 안 해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1000만 원일 땐 공부하지 않아요. 2천만 원일 때도 약해요. 5천만 원일 때도 조금 감이 되는데 안 돼. 근데 1억 되는 순간 느낌이 달라요. 얘를 잃을 수 없다. 얘가 나의 시드다. 얘를 굴려야겠다. 그러면서 각종 막 무료 강의 1억만 모아라. 그런 콘텐츠들 많잖아요. 우선 1억 모아라. 그런 영상들, 그런 책들을 막 찾아보게 돼요. 공부가 돼요. 투자를 하기 위한 마인드셋이 이때 딱 장착이 돼요. 뭐와 함께? 1억과 함께. 이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1억을 모으신 분들이 되면 여러분들 마인드가요, 바뀌어요. 투자를 하기 위한 마인드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전까지는 근검절약하고 돈을 안 쓰는 마인드에서 어떻게? 투자 마인드로 바뀌어요. 1에서 1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전환이 돼요. 이게 딱 전환이 돼요. 이건 1억을 모아본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딱 달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신문 기사, 책, 뭐 유튜브 영상들이 다 그런 것만 찾아보게 돼요. 이 1억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1억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그거에만 모두가 돼요. 절약 모드에서 바뀐다고요, 이게. 그래서 1억 모아라, 1억 모아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억 모았을 때보다 진짜 굴리니까 시간 단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윌리엄 오닐. 이런 시대에 단순히 자신의 직업에 안주해 월급만 받는 건 충분치 않다. 예. 이건 누구나 얘기하고 있죠. 이런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얘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선 반드시 지혜롭게 저축하고 투자해야 된다. 제가 이 말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저축, 투자, 물론 이것도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요하고 강조드리는 건 이겁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언제까지 수조론하고 세력 어쩌고 기관 이거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100억 부자 쾌지천인데 우리 10억 부자는 할 수 있잖아요. 10억 부자 되자고요. 10억 부자 할 수 있다고요. 10억 부자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이거 어디 나와요? 100년 전에 쓰여진 부의 비밀에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이 부자 됐어? 그렇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이 부자 될 기회가 탈당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자본주의의 매력이에요. A는 A대로 부자가 됐고 B는 B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 됐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경쟁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건. 그게 자본주의의 매력이에요. 그게 100년 전에 부의 비밀이라는 책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부자 됐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될 확률이 줄어들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보니까 전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빚부터 갚으래요. 빚이 있으면 현명한 투자를 못 한다고 얘기해요.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계획하는 것보다 빚부터 상환해라. 왜냐면 투자 수익은 불규칙해요. 어느 날은 오르고 어느 날은 떨어지고. 근데 웃긴 건 이자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따박따박 가져가죠. 이게 어마어마한 압박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압박감. 그래서 이것부터 압박감을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든지 없애든지. 이분은 그렇게 제안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투자 무임 이거 많죠. 이거 많아요. 투자 무임승차. 다양한 재무 투자 강의해요. 근데 결국 그 결론이 뭐예요? 유료 가입 유도, 금융상품 가입 유도, 개인정보 동의 다 이거예요. 보면 고수한테 쉽게 묻어가려는 욕심. 공부는 하기 싫고 단시간에 돈을 벌려는 허황.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ETF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ETF 하세요. 저도 이 마인드 맞아요. 저도 맞아요. 공부할 시간 없고 힘들어요. 저도 이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뭐예요? ETF 하시라고요. 허황된 욕심은 저는 안 부리죠. 허황된 욕심 안 부려요. ETF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ETF가 주는 그 정도의 수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공부 많이 하셔야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진 원칙. 보통 투자 원칙을 세우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투자 원칙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고수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 원칙이 자꾸 예외를 두면 결국에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기기묘묘하게 변하거든요. 근데 나는 투자자의 심리, 뭐죠? 확증 편향이라고 했죠. 손실회피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오를 거야. 내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올라야 돼. 이게 다 욕심과 기대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변화하죠. 이 시장이 변하는 쪽에 본인의 기대와 욕심이 안 맞으니까 이게 싱크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갭이 발생되고 오면 거기서 불합리한 게 되고 판단을 못 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예요? 투자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투자 원칙. 기계적으로 해요. 기계적으로. 투자 원칙이 뭐죠? 장치라고 했죠. 장치. 결심 아니에요. 나 이거 할래?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걸어두는 거예요. 띵 하면 그냥 아침에 그냥 알람 트듯이 그게 장치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책 출판하죠. 요즘 초식이 이렇대요. 그 투자 카페에서 유료회원 모집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회비 받고서 이제 종목 추천을 하는 거죠, 이게. 그 해당 종목이 집중 매수를 해요. 이면 이 사람들이 가서 매수를 하겠죠. 뜬다고 하니까. 그럼 오른대요. 주가가 상승하고. 그럼 실제로 오르니까 추정세로 현혹된다는 거죠. 이 초식으로 간대요, 지금. 예. 실제로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보여요. 몇몇 유튜브 상에서. 몇몇 보여요. 책 팔아가지고. 예.
특히 유튜브가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것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정말 사람의 불안감을 계속 자극해요. 막 불안감 자극하면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그 생기거든요. 그 여론이. 이게 망하는 길이다. 예, 그렇죠. 지난번 책에는 투자와 투기를 이제 동전의 앞뒷면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발생이 돼요. 투기 세력들이. 제가 했죠. 투자는 뭘 보는 거죠? 기업 가치를 보는 거고, 기업 가치. 투기는 뭐죠?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 변동. 이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스캘퍼라든지 트레이딩이라든지 이걸 잘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일반 사람들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뭐냐? 투자 원칙이 있냐 없냐. 근데 투기하시는 분들 중에도 원칙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나름의 그 노하우라고 해나? 그냥 간만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나름 뭔가 보시는 게 있겠죠. 그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 원칙을 정교화하고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수익하는 이게 투자 공부예요. 이게. 투자 공부 뭐죠? 이거예요, 이거.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 원칙을 찾는 게 투자 공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보고, 근데 이뤘어? 어땠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그게 투자 공부인 거예요. 어디 막 그 유튜브 보고 리딩방 들어가서 막 정보, 그게 투자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거기서 얻는 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칙을 세우시라고요. 이게 투자 공부,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이게 투자 공부. 누가 찍어주니까 우르르, 그게 투자 공부 아니에요. 어디 어플에 들어가서 무슨 메뉴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회는 온다 이거죠. 투자 성공의 유경험자들이 봤더니 1억 달성. 그리고 투자처라든지 노하우가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 기회는 온다. 기회는 와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물론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마지막 기회처럼 또 하면 안 돼요. 기회는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투자의 성공은 진행형이다. 자, 제가 얘기했죠. 10억 부자. 저 10억 부자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소유캔 TV를 보시는 분들은 10억 부자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읽는 이 책도 그렇고. 10억을 달성했어. 그럼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넥스트가 있겠죠. 10억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10억 이후에 돈을 더 키우는 것도 있겠죠. 10억 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만과 정치하면 안 되고 회의감도 들 수도 있겠죠. 조급함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10억을 달성을 하면 제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요. 선물. 이거 예전에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한 장 들고 인천공항 가요. 짐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싱가포르 가서 칠리 크랩 먹고 싶어요. 이게 제 버킷리스트. 물론 싱가포르 안 가도 되고 뭐 칠리 크랩 안 먹어도 되는데 남들 다 출근하는 그 지옥철에 진짜 신용카드 하나 들고 훌쩍 떠날 수 있는 그거. 저 그날 진짜 울지도 몰라요. 그날이 오면. 진짜 상상만 해도 지금 가슴이 울컥한데 저 진짜 그날 오면 울지도 몰라요. 진짜 10억 이거 달성하고 약간 10억하고 딱 10억 됐다고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있겠죠.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하고 나 이제 인증하고 나를 위해 난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 꿈입니다.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날이,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건강할 때, 제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이 수익캔 TV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 하나 만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억 부자 되자고요, 10억 부자. 10억. 10억 물가상승, 10년 지나면 이 10도 물가상승률 치면 많이 가치가 떨어질 거겠죠. 떨어질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이제 어찌 보면 이 책이 이제
결론이죠. 메인 그겁니다. 아, 주제. 후천적 부자가 되는 법. 어렵진 않아요. 그 전에 얘기했던 책들에 했던 내용들이랑 비슷해요. 보면 농사 짓기, 시간 투자. 성공 투자자 따라하기 어려운 이유. 고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그만큼 투자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진하게 했든지 돈이 많든지. 근데 이거는요, 일반 직장이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시간에 불과해요. 성공한 투자자들 보면. 그리고 지금 뭐예요? 저성장 기조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고수익률이 불과. 워렌 버핏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건 그 사람이 저성장 기조가 되기 전에 투자를 일찍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니 뭐 그 저쪽으로 가야겠죠.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모를까. 예. 아니면 뭐 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뭐 AI 격변기로 생산성이 많이 늘어나면 또 모르겠어요. 뭐, 뭐 기업들은 항상 혁신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성장 기조가 오므로 해서 뭐가 중요했어요?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꾸준히 수익 내는 투자의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는 5% 이상 막 몇십 프로 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몇십 프로 반등하고 올리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몇몇 테마주나 뭐 성장주에 따라서. 근데 꾸준히 실제로 이거 책에서 나온 사람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산이 폭락하고 물가가 떨어지고. 근데 거기 사와카미 펀드라고 있대요. 이 입소문이 났대요. 이게 꾸준한 수익을 내서. 이런 잃어버린 10년 상황에서 이 펀드가 꾸준히 수익을 냈대요. 그래서 160억 원에서 지금 3,100원. 14년 사이에. 이렇게 돈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 지금 꾸준히 수익 내는 게 뭐예요, 저한테는? S&P 500입니다. 10%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S&P 500이 수익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10%는 안 될 것 같아요. AI가 얼만큼 해주느냐. 지금 버블 많이 꼈다 그러잖아요. 버블 끈 게 지금 10%, 11%란 말이에요. 지금 S&P 500이 얼마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지금 10%대로 떨어졌는데 11%까지 갔거든요. 제 기준, 제가 들어간 기준으로. 근데 버블 낀 게 이 정도란 말이에요. 버블 빠지면 어디 돼요? 5% 언더도 갈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버블 언제 터질까 지금 고민이에요, 저도. 어. 그래서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열정보단 꾸준함이에요. 보통,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 그 책에도 있지만, 성장주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길 들어가요. 뭘 할지 모르니까 본인이 공부 많이 안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들어가요? 하이닉스들하고 삼성전자 이슈되니까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무슨 공무원 뭐 5억 땡겼다면서요. 그래서 하이닉스 들어갔다면서요. 도대체 그런 배팅을, 그건 도박이죠.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요? 상승장에 이제 성장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초반에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본 게 아니거든요. 초심자의 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 작심삼일도 있고, 그 몇몇 분들은 막 임장 다니고 회사 막 가고 막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희생을 많이 당하고 그 열정이 좋긴 한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투자가 삶의 일부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 균형을 이루어야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균형을 이루셔야 돼, 투자를.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요. 서바이벌. 투자판에 살아남아라. 이 얘기가 계속 투자자들이 이 모아서 하는 얘기. 투자 원칙 세워라. 투자판에 살아남아라. 복리의 꽃은요, 제가 얘기했죠. 복리의 꽃은요, 투자판에 하루 살아남은 게 누적적으로 쌓였을 때 피는 게 복리의 꽃입니다. 투자판에서 한 번이라도 떠나잖아요. 이거는 제로 베이스 돼요. 예. 1년, 10번 있는 거 절대 안 돼요. 10년 한 번이 늘어요, 이게. 절대로 투자판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재테크 카페 보면 1년, 2년 활동 회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떠난 경우, 사전 정보. 이분들은 실제로 투자하기 전에 막 이제 카페 가입한 거죠. 그러더니 너무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 투자자들 있죠. 주식에서 기존 투자자. 내 주식을 비싸게 사줄 흑우들 기다리고 있죠. 기관도 있고 금융사 카텔도 있단 말이에요. 온갖 천재들이 주식시장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 그 사람들이랑 뭐랑 경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보랑 자금력이 있죠. 이분들의 정보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에겐 시간이 있죠, 시간이. 시간이. 예,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벤자민 그레엄, 워렌 버핏, 뭐 찰리 먼거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시장의 변화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음. 먼거가 그랬죠. 먼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뭐 워렌 뭐 버크셔에서가 막 30% 폭락하고 뭐하고 막 자긴 걱정 안 한대요. 걱정 왜 해, 그거? 걱정 왜 해? 네? 왜요? 시장의 상승과 폭락을 견디지 못하는 건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역시 대가는 다르다. 버크셔가 뭐 몇십 프로 떨어지고 많이, 뭐, 지금 뭐 40년, 50년 동안 4번인가 5번인가 폭락이 있었대요. 근데 워렌 버핏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냥 일상이래요. 그게 일상이다. 이게 주식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못 버티는 사람은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버텨내는 힘. 음. 근데 이게 좀 그 투자판에서 버티려면 너무 현타가 오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왜 게임을 하면 레벨업하고 내가 캐릭터가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 그 기업의 성장률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아 내가 시장이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추천을 해주세요. 경제 지식을 해라. 탑다운 20대 때는. 물론 20대 때는 남자 기준으로 온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보는 공부를 좀 해라.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 원인 뭐죠?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고 한 방 노리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소액 투자 좀 하면서 경험 좀 쌓고 소액 투자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그렇게 여파가 크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20대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절약 정신을 습관해야 됩니다. 절약 정신. 20대 때부터 월급 받는다고 책 끌고 아니 물론 책 끌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뭐 너무 통근거리가 먼다든지 아니면 본인 하시는 일이 차가 필요해서 한 거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뭐 여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냥 친구들 놀러 다니는데 그러려고 차 끌지 마세요. 대중교통 잘 돼 있어요. 교통카드 얼마나 잘 되는데. 절대 끌지 마세요. 절대 끌지 마세요. 근데 뭐 나 차 없는 남자 안 만나요.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차 없는 남자 안 만나요. 그 만나지 마세요. 그럼 소개팅 나가서 그런 여자들 만나지 마세요. 예. 여러 여러분들의 돈 안 모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때 열심히 돈 모으세요. 20대 때 이 얘기. 예. 음. 그리고 30대 때 이제 다음 거 넘어갑니다. 30대 때 그럼 뭐 해야 되냐? 돈이 좀 쌓인단 말이에요, 이때. 이때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초심자의 행운을 조심해야죠. 이제 막 그때 막 30대 이제 직장인들 다니면 이제 그 점심 먹거나 전 담배를 안 피는데 하는 얘기들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들어갔냐? 40대 되면 이제 교육 얘기 들어가거든요. 애들 얘기하고. 30대 때 이제 주식 얘기 많이 해요. 막 하고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작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주 상승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반에 수익이 나고요. 여러분들이 잘한 게 아니거든요. 과도한 투자 안 돼요. 진짜. 내가 10% 났어? 1,000만 원 들어갔더니 100만 원 나왔네. 야, 이거 월급에 지금 한 4분의 1, 뭐 3분의 1 버는 거야? 내가 1억 들어갔으면 내가 1,000만 원 버는 거잖아.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절대로 본인의 가용한 자금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30대 때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셔야 되냐? 조심스러운 투자를 몸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실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도 늦었죠. 저 40대 중반부터 했으니까.
30대 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30대 때 되면 20대 때는 이제 절약을 하셔야 되고요. 30대 때는 투자를 좀 하시는데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이때 뭐요? 타인 자본 동원하시면 안 돼. 이때부터 맞들이면 안 돼요. 정말 이때 잘못하잖아요. 투자판에서 떠나버려요. 투자판에서 다시 복귀를 못해요. 다시 복귀를 못해요. 10년이 날아가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투자 관련 책을 열심히 학습하세요. 트렌드 돼 있는 거 말고. 성공한 투자자들 있죠. 옛날부터 내려온, 물론 그 시대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시대보다 그 사람들의 마인드, 그 사람들의 관점,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그걸 보려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 어떤 그 가치관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그거를 많이 보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요?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윳돈으로 하셔야 돼요. 절대로 타인 자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30대부터. 이때부터 투자판에서 확 밀려나잖아요. 다시 못 돌아와요. 다시 못 돌아와요. 그래서 30대 때 하셔야 되는 건 조심스러운 투자가 뭔지를 경험하시면서 학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40대 때, 이때는요, 이제 저랑 비슷한 때죠.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때 30대 때를 잘 보냈으면 이때가 진입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늦었죠. 많이 늦었죠. 괜히 준비 없이 창업하지 마시고 돈 털어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투자를 약간 투잡 정도의 강도로 높이셔야 돼요. 예. 이때부터는 이제 돈이 쌓였단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임장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주식 같은 본인이 선택을 하세요. 부동산 쪽 간다 그러면 매주 임장 나가시고 경매한다 그러면 경매학원도 다니시고 경매 프로세스라든지 경매 권리관계 등기부 등본 그런 거 어떻게 할지 그런 거 많이 보시고 주식은 또 주식 공부하시고 좀 높이셔야 돼요 이제 거의 수험생처럼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치투자 코치 김태성님이라고 이때 팬네임은 이제 남한 주성인데 회사 구조조정 될 때 자기가 1년 무급 휴가를 하셨대요. 그런데 투자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로 바뀌신 거죠. 지난번 책에는 전업 투자자 하지 말라 그러긴 했는데 이제 이분은 현실적으로 한 거죠. 2.5억에서 60억 되셨어요. 와, 5년 만에 대단하시죠. 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얘랑 나랑 같이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 하는 투자. 그러니까 조바심이랑 조바심. 그래서 뭐야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책에도 편안해야 돼요. 투자는요,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요. 함께 성장한다는 말. 그리고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다. 앞에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먼 거 얘기. 뭐, 응. 그 주식이 2, 30% 퍽 날아간 날도 내가 40년, 50년 있으면서 몇 번이나 있었다. 그게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투자는 지금부터 사장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얘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수저 공부를 시작을 하자. 자, 그럼 수저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뭐냐? 이제 용어부터 좀 하세요. 용어부터. 이거 용어를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일단 용어부터 떼세요. 용어부터 좀 하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 이런 거 서적 5권 이상. 본인이 어떤 영역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한 권을 내가 싹 읽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5권을 그냥 쭉 보시고 인강 하나 정도 좀 보시고 이해도를 일단은 뭐예요? 익숙해지고 이해를 높여요. 우리 뇌는요, 생소하면 잘 안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자주 듣고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5권이랑 인간용도 들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슬슬 뭐예요? 신문기사. 그럼 이게 신문기사가 보여요, 이제. 이 기사들이 보여요. 왜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시장의 흐름 변화를 알아야 되고, 기업의 성장을 알아야 되고, 경제 주체 간의 역학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알아야 되고, 환율을 알아야 되고, 연준이 뭔지, 걔네들이 하는 얘기들이 뭔지, 정책이 뭔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결국 뭐죠? 이거예요. 내가 싸게 살 때 비싸게 파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 주식이 낫냐, 부동산이 낫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본인에게 맞는 걸 보셔야 돼요. 아, 나는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주식 하셔야죠. 임장 다니기 힘드실 테니까.
사람들하고 얼굴로 하기 힘들고 하면 내가 수치 분석이 내가 좋다. 나는 그 포커페이스다. 나는 꾸준하다. 난 감정의 기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 좋겠죠. 종목만 잘 고르면 되니까. 그리고 자꾸 확실한 목표를 해라. 1억 같은 거죠. 1억 모으라. 1천 모아라. 언제까지? 1억 모으기 마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타임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움직여요. 마냥 하는 건 안 돼요. 그냥 내년에 사법고시 붙지, 그걸 이렇게 그냥 사법고시 붙지 안 돼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 1개월 내에 내가 뭐 민법 끝낸다. 이런 식으로 빡하게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목표가 확실해야 동기부여가 생겨요.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액션이 안 일어나요. 이게 뇌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데 40년 워렌 버핏의 40년 평균 수익률 20%밖에 안 됩니다. ETF가 10% 나오는 건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요 연평균 수익률이 20%예요. 20%보다 더 위대한 거 뭐죠? 40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20% 넘는 애들이 많아요. 시장에 몇 개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40년, 40년. 이게 중요해요. 이게 40년. 이거는 넘는 애들이 많아. 이게, 이게. 자, 근데 ETF가 뭐죠? 10년 이상. ETF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S&P 500도. 저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적어도 저에게는요. S&P 500 이외에 다른 투자 옵션이 저에게는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 지식,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저에게는 S&P 500 이외에 다른 투자 옵션은 없어요. 지금 저에겐. 예, 저에겐 없어요. 예,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존 보글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복리가 나오는 일은 뭐예요? 수익 난 걸 재투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리 그래프 보면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되는데 요 구간이 와요. 변곡점의 구간이 이렇게 가다가 예. 투자판에서 하루하루 살아남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꽃이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 예. 성공에 이르는 길에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이걸 이렇게 하는데 왜 다들 주식 투자하면 그렇게 단박에 뭘 하려고 할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석을 해대고 뭘 해대고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죠. 교육방송 그때 봤던 것처럼 뭐 하루에 뭐 몇 억씩 버는 분들 계시대요. 뭐 8억 들고 들어가서 하루에 2억 벌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그래요. 근데 그 투자 환경 실천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공부를 넘어서 행동. 그래서 어떤 분은 등기부등본 액자를 10개를 걸어놨대요. 그래서 본인이 집 살 때마다 등기를 치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빈 이 액자를 10개를 걸어놓고 볼 때마다 이제 임장 다니고서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와, 이만한 그게 있을까요? 와, 그 재무제표 출력을 한대요. 어떤 분은 그 손바닥 사이즈로. 그렇게 그 회사 자기가 본인 종목 투자하는 애들 그 앱 알림 이거는 저도 해놨어요. S&P 500이 0.5 이하 떨어지면 저한테 알림 와요. 네, 저 어플이 있거든요. S&P 500이 0.5 이하 하락하면 알림이 오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네, 그때는 제 추가 구매입니다. 네, 사회 변화와 경제 흐름을 봐라. 이건 뭐 그런 것도 전월세가 변하고 환율이 변하고 1인 가구가 변하고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면 이게 이런 일상 속에서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기회는 가까이 있다. 투자는요,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그랬죠. 네가 지금 네 일상을 봐라. 밥은 뭘 먹고, 과자는 뭘 먹고, 운동화는 무엇을 신고 있고, 옷은 무엇을 입는지. 그리고 그 애들을 보고 그 애들의 기업 재무제표랑 경쟁력을 보라. 네가 이 제품을 몇 년 정도 써왔냐? 10년 넘게 써왔? 그럼 얘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피터린지 투자법이에요.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마젤란 펀드죠. 예. 그런 애들로 꾸린 거예요. 그런 애들로. 투자는 우리 삶의 일부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일시적인 유행과 트렌드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죠? 투자는 뭐죠? 투자는 뭐죠? 시간을 먹고 살아요.
시간을, 지속성을 먹고 삽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는 이 경쟁력도 지속적인 애를 찾아야 된다. 장기적 관점. 수익과 시간은 정비례한. 이게 복리의 마법이랑도 또 이어지는 거죠. 예, 복리. 가치 투자는 강아지 산책하기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옛날 리무가 생각나네. 강아지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하다 공원 결국 뭐예요? 주인이랑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결국 가치를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이채훈이라는 이분 이름 제가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이분 계시거든요. 10년 투자 펀드가 10년이에요. 10년짜리를 받은 거예요. 아예 계약을 그렇게 걸었어요. 예.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투자 자체, 펀드 자체를 저렇게 꾸준히 쓴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가치 투자는 강아지 산책하기 이 얘기를 한 게 이게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하신 거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가르칠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체험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경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경제라기보다 투자판이라고 얘기할게요. 투자판. 살아남아야 돼요. 체험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투자는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까지 저도 투자와 관련 책들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 책 기저에 깔려 있는 이 느낌은 이거예요. 체험, 살아남기, 투자 원칙.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와 관련된 관심 있는 책들 많이 보실 거예요. 성공한 투자자, 막 온갖, 난 이렇게 성공했어. 난 이런 종목 들어갔다니 떴어. 물론 그런 것도, 난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었어. 결국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해라, do it, do it, survival, 살아남아, principle, 룰 세팅. 이 세 가지예요. 살아남으려면 룰 세팅을 해야 되고, 살아남고 거기서 체험하면서 살아남으라는 투자는 이건 것 같아요. 투자 공부는 저는 이 정도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뒷부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런 거 좀, 약간 좀 테크니컬한 거긴 한데,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음 5장, 6장, 7장. 또 뭐 1시간 넘게 또 떠들었네요.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